경복궁 강령전의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던 1454년 6월 조선 왕실은 깊은 상복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만에 승하한 문종의 빈소가 채 거치기도 전 12살의 어린 세자 홍의는 단종이라는 묵직한 이름과 함께 조선의 5번째 임금으로 즉위해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단종 즉위년 5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나이 어리시어 정사를 홀로 처리하기 어려우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합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지만 이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실제 권력은 이미 숙부인 수양대군 이후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1441년 7월 세자빈 권씨가 그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세자빈이 왕손을 낳고 병이 위독하여 의원들이 밤낮으로 간호했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했다는 애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었던 소녀는 13년 뒤 아버지마저 폐결핵으로 이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자리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표면적으로는 새 임금을 받드는 듯 했지만 곳곳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좌의정 김종서와 우의정 정분 등 원로 대신들은 어린 임금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행사했지만 수양대군과 그의 측근들은 이미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의 책사 한명회와 권람 등은 밤마다 은밀한 모임을 가지며 역성혁명의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폭풍 후 한가운데서 단종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1454년 7월 22일 경복궁 교태전에서 단종과 송현수의 딸 송씨의 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단종실록 2년 7월 조에는 임금이 정비 송씨를 맞이하니 송씨는 좌참찬 송현수의 딸로 나이 13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살의 임금과 15살의 왕비. 두 어린 부부는 권력의 무게보다는 서로의 외로움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송씨 훗날 정순왕후가 되는 이 소녀는 단순히 왕실의 정략적 혼인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현수 가문은 비록 명문가였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는 오히려 정치적 경랑 속에서 단종에게 순수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교태전 처소에서 두 사람이 나눈 시간들은 역사의 기록밖에 있지만 후대의 야사들은 그 모습을 전합니다. 청구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단종께서는 정사에 지치시면 왕비의 처소로 가시어 왕비가 검은고를 타는 것을 듣곤 하셨다. 왕비는 어린 나이에도 시서에 밝고 성품이 온화하여 임금의 근심을 잠시나마 잊게 해드렸다. 1454년 가을 단종은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 옆을 걸으며 왕비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인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버님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어. 정순왕후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이미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1455년 초 수양대군은 자신의 집에 무사들을 모아 비밀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이 시기 수양대군의 행적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연려실 기술 같은 후대 야사에는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집 뒷마당에서는 밤마다 칼 가는 소리가 들렸고 한명회와 권람이 드나들며 미리를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1455년 윤유월 초 궁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좌의정 김종서가 역모를 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수양대군 측에서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순진했던 어린 임금은 그 진실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유월 11일 역사는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단종실록 3년 유니월 11일 조에는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철퇴로 쳐서 죽이고 정분조국관 등도 제거했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려실 기술의 기록은 더욱 참혹합니다. 김종서가 대청에서 수양대군을 맞이하려 하자 대군이 품속에서 철퇴를 꺼내 머리를 내리쳤다. 일은 넘은 노신의 피가 대청마루에 낭자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단종은 더 이상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복궁 근정전에서 수양대군은 반대파 신하들의 목록을 들고 단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적이옵니다. 전하를 위해 신이 직접 제거했사옵니다. 14살의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그 목록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교태전으로 돌아온 단종은 왕비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창덕궁 후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함께 눈 덮인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궁중잡기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단종께서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말씀하시길 이 발자국도 곧 지워지겠지요. 우리의 모든 것처럼 하시니 왕비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전하 설사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신첩의 마음속 전하의 모습만은 영원할 것이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시간은 이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455년 유니월의 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권력은 날로 강해졌고 단종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하나둘 수양대군에게 고개를 숙였고 궁궐 안에서조차 단종을 진심으로 모시는 이가 드물어졌습니다. 1455년 9월 마침내 수양대군은 단종을 압박하여 선의를 받아냈습니다. 단종실록 3년 9월 조에는 임금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15살의 나이에 즉위한 지 3년 2개월 만에 단종은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교태전에서 정순왕후는 남편이 들고 온 선의 조서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국왕과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상왕과 상왕비. 명목상의 지위는 남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 앞에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왕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편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서글프게 처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더 큰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짧은 순간만큼은 그들에게도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궁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1455년 10월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경복궁 근정전에서 백관들의 할애를 받았습니다. 세조실록 원년 10월 조에는 임금이 즉위하시니 문무백관이 조화를 올렸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화려한 의식의 그림자 뒤편에는 처절한 권력의 희생양들이 있었습니다. 창덕궁 낙선제로 쫓겨난 단종과 정순왕후는 이제 상왕과 상왕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우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상왕의 처소 주변에는 세조가 보낸 무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섰으며 상왕과 상왕비가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보고되었다고 전합니다. 15살의 전직 임금과 16살의 전직 왕비는 궁궐 안에 죄수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조는 표면적으로는 단종을 상왕으로 예우했지만 실제로는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단종을 진심으로 따르던 신하들은 하나둘 제거되거나 좌천되었고 궁녀와 내관들도 세조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1455년 11월 세조는 단종의 외삼촌인 권자신을 비롯한 권씨 일가를 유배 보냈습니다. 세조실록 원년 11월 조에는 권자신 등이 영모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있어 이들을 국문하고 유배에 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 후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단종에게 외가는 유일한 핏줄이었고 권자신은 조카를 아들처럼 아껴주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낙선제 처소에서 정순왕 후는 창밖을 바라보는 단종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작고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456년 6월 역사는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단종의 충신들이 비밀리에 단종 복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조에는 성삼문 등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조가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김질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6월 2일 새벽 의금부 관리들이 성삼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삼문이 잡혀가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그 소리가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상감마마 신이 전하를 다시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가옵니다. 그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의금부 지하 감옥에서 사흘 밤낮 이어진 국문은 참혹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고문의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숙종실록에 인용된 당시 기록에는 성삼문 등은 사지가 찢어지고 살이 타들어가도 끝까지 영모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6월 8일 종묘 앞 저작거리에서 사육신의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8일 조에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익의 유흥부유성원을 능지처사하고 그 가족들은 노비로 삼았다는 냉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능지처사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처형장에서 성삼문은 마지막까지 당당했습니다. 청구야담에는 이런 일화가 전합니다. 칼날 앞에 선 성삼문에게 세조가 직접 물었다. 내가 무엇이 아쉬워 이런 영모를 꾸몄느냐? 성삼문이 피를 토하며 대답했다. 상황을 다시 보위에 올리지 못한 것이 한이요. 숙부가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한이요. 낙선제에 유폐된 단종은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처형당하는 소리였습니다. 단종 예사에는 상왕께서 처소에서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시며 경들의 충성을 과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통곡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순왕 후는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16살의 소녀는 이미 세상의 가장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하, 울지 마소서. 저들이 전하의 눈물을 보면 더 큰 화가 미칠까 두렵사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은 단종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조카를 상왕으로 두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457년 6월 21일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세조실록 3년 6월 21일 조에는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영월로 내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경복궁 회의청에서 세조는 대신들 앞에서 조서를 낭독했습니다. 노산군 홍의는 나이 어리고 덕이 부족하여 왕위를 감당하지 못했으며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영모의 빌미가 되었다. 이에 왕의 칭호를 거두고 군으로 강등하여 영월로 보낸다. 연려실 기술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몇몇 원로 대신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정순왕 후에게는 더욱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에서 상왕비로 그리고 이제는 군부인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궁궐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 부분을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단종에사는 더 자세한 정황을 전합니다. 군부인 송씨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 깨어난 후에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동궁전 뜰에 엎드려 세조에게 함께 유배지로 가게 해달라고 애걸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1457년 6월 27일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정순왕후는 남편의 유배길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면포로 만든 옷까지, 버선, 신발, 그리고 자신이 손수 수놓은 주머니까지. 궁중잡기에는 군부인께서 손수 지은 버선 한 켤레를 군의 짐 속에 넣으시며 이것이라도 신으시면 신첩이 함께 있다 여기소서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두 사람의 이별조차 궁궐 안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창덕궁 도나문을 통해 출발해야 했고 정순왕후는 궁궐 밖에서만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17살의 군부인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서둘러 청계천 영도교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이 남편의 행렬이 지나갈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영도교는 청계천의 여러 다리 중 하나로 광통교와 수표교 사이에 위치한 작은 다리였습니다. 한경지략에는 영도교는 원래 평범한 이름의 다리였으나 노산군과 군부인이 이곳에서 영원히 이별한 후 사람들이 영도교 즉 영원히 이별하는 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위에서 멀리 행렬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에 둘러싸인 초라한 가마. 그 안에 자신의 남편이 타고 있었습니다. 단종에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부인께서 난간을 붙잡고 가마를 향해 전하, 전하 라고 부르시니 가마가 잠시 멈추었다. 군께서 발을 내밀어 가마 밖으로 나오려 하시자 무사들이 칼을 뽑아 가로막았다. 단종은 가마 안에서 아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무사들의 창끝이 그를 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몇 발자국 떨어진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난간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신첩을 데려가소서. 신첩도 함께 가겠나이다. 하지만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위 무사의 명령에 따라 가마꾼들은 다시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청구야담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군부인께서 다리 위에서 쓰러지시니 시녀들이 급히 부축했다. 군부인은 의식을 잃은 채 전하 전하 라고만 중얼거리셨다고 한다. 다리 아래 청계천 물은 마치 군부인의 눈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갔다. 친정으로 돌아온 정순왕후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송현수는 딸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세조의 시대였고 노산군의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송씨 가승에는 이때 송현수 공이 딸을 위로하며 목숨이라도 보전해야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 했으나 군부인께서는 신첩에게 목숨이 무슨 소용이겠나이까라고 대답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월로 간 단종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세조는 단종과 외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고 편지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동쪽, 남편이 있는 그곳을 향해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457년 가을 친정집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익어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감을 따서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시던 곶감인데 이제 드실 수 없구나. 17살의 군부인은 이미 늙은 과부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비였던 시절, 상왕비였던 시절은 이미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도교에서의 이별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457년 6월 27일 새벽 한양 도성에는 유난히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기운이 거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영도교 주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지략에는 그날 새벽 노산군께서 영월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몰래 길목에 나와 통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단종은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전직 임금은 이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700리 먼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단종에 사는 그날 새벽 단종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군께서는 면포로 지은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손수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기셨다. 보따리 안에는 아버님 문종의 어진 사본과 군부인께서 수놓아 주신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송현수의 집에서는 정순왕후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7살의 군부인은 창가에 앉아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씨 가승에는 그날 밤 군부인께서 시녀들에게 오늘이 지나면 전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어찌 이 밤을 편히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며칠 전부터 몰래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세조가 궁궐 안에서의 이별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남편의 행렬이 지나갈 길목에서라도 마지막 모습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친정 식솔들과 함께 영도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열려실 기술에는 군부인께서 아버지 송현수에게 영도교에서 전하를 뵙지 못한다면 신첩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겠나이다라고 하시니 송공이 딸의 뜻을 막을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창덕궁 도나문이 열렸습니다. 세조실록 3년 6월 27일 조에는 노산군을 영월로 압송하니 군사 30명이 호위했다는 간략한 기록만 남아있지만 청구야담은 더 자세한 정황을 전합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군의 가마를 에워쌌고 그 뒤로 짐을 실은 말 2필이 따랐다. 가마는 왕실의 화려한 가마가 아니라 죄인을 호송할 때 쓰는 초라한 나며였다. 단종은 가마에 오르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 전 12살의 나이에 즉위식을 올렸던 근정전이 아침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 자신의 아내가 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의 재촉에 그는 고개를 돌리고 가마에 올라야 했습니다. 행렬이 궁궐을 나서자 거리 곳곳에서 백성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한경지략은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울었으나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위협하여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노파는 가마를 향해 절을 올리며 상감마마 상감마마라고 불렀고 어떤 남자는 역적 수양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다가 무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영도교는 창덕궁 도나문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청계천의 작은 다리였습니다. 동국여지비고에 따르면 이 다리는 원래 영제교 또는 대평교라고 불렸으나 이날 이후로 영도교, 즉 영원히 건너가는 다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동이 트기 전에 이미 영도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송현수, 오빠 송규수, 그리고 친정시녀 몇 명과 함께 다리 난간 옆에 서서 멀리 창덕궁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에사는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군부인께서는 소복을 입고 계셨는데 이미 상복을 입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분의 얼굴은 밤새 울어 붓고 창백했으며 떨리는 손으로 다리 난간을 붙잡고 계셨다. 다리 위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사들이 다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영도교 주변에 수백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군의 행렬을 기다렸다고 전합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청계천 물결 위에 반짝이고 여름 아침에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리 위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 난간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초라한 가마. 청구야 담은 행렬이 영도교에 가까워지자 다리 위의 백성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 광경을 본 무사들도 감히 막지 못하고 말없이 지켜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정순왕후는 행렬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송규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님 진정하소서. 저들이 누님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전하, 전하. 가마 안에서 단종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가마 밖을 내다보았고 다리 위에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종의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군께서 멈춰라. 고 명하시니 가마꾼들이 잠시 가마를 내려놓았다. 군께서 가마 밖으로 나오시려 하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가로막았다. 물러서시오. 내가 아내를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소? 단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고 이 비극적인 장면 앞에서 차마 완전히 무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무사의 대장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군께서는 가마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잠시 창을 여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단종은 가마의 발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겨우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사이에는 무사들의 창과 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궁중잡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과 군부인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주변의 백성들도 모두 함께 울었고 심지어 무사들 중에도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 자가 있었다. 정순왕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몸조리 잘하소서. 신첩이 꼭 다시 뵙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도 건강하시오. 이 모든 것이 과인의 불찰이니 그대만은 편히 지내시오. 전하. 정순왕후는 다리 난간을 잡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첩을 데려가소서. 신첩도 영월로 가겠나이다. 어떤 곳이든 전하와 함께라면. 하지만 그녀의 말은 흐느껴 울음으로 끊어졌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종의사에는 군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그대는 이곳에 남아야 하오. 유배지는 죄인이 가는 곳이니 그대까지 그런 고초를 겪게 할 수는 없소. 과인은 괜찮소. 그대만 무사하다면 과인은 견딜 수 있소. 전하, 신첩 없이 어찌 지내시려 하나이까? 정순왕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영월은 깊은 산중이라 들었나이다. 누가 전하의 수발을 들겠나이까? 누가 전하의 의복을 지어드리겠나이까? 단종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지어준 이 옷이 있지 않소. 이것을 입고 있으면 그대가 곁에 있는 것 같을 것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과인을 위해 살아주시오. 그대가 살아있으면 과인도 살아갈 이유가 있어. 열려실 기술은 당시 단종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내에게 보이는 신용을 했다고 전합니다. 군께서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 보이시니
그것은 군부인께서 수놓아 드린 것이었다. 군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보며 그대를 생각하겠소. 그대도 과인을 잊지 마시오. 무사의 대장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군,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 한양을 벗어나야 합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청구야담은 그때 군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대 부디 건강하시오. 언젠가는. 단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전하. 정순왕후는 난간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가마꾼들이 다시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다리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전하, 가지 마소서. 신첩을 두고 가지 마소서. 하지만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사들이 정순왕후를 막아섰고 송규수와 시녀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품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주시오. 전하를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전하. 행렬이 다리를 건너 멀어져 갔습니다. 단종은 가마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종에사는 군께서 가마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니 가마의 발이 젖어 물이 떨어졌다고 전합니다. 정순왕후는 마침내 기력이 다해 다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송씨가승은 군부인께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깨어나서도 계속 전하 만 되뇌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송현수는 딸을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이제 돌아가자.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다리 위의 백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동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종을 보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한경지략은 그날 영도교에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청계천 물마저 군부인의 눈물로 불어난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고 여름날의 뜨거운 햇살이 다리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가슴은 한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기대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그 방향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다리를 영도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다리. 동국여지비고는 이 다리에서 노산군과 군부인이 영원한 이별을 했기에 백성들이 이 다리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정순왕후는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영도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기다림과 그리움뿐이었습니다. 17살의 군부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생이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64년이라는 긴 고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영도교에서 그녀는 이미 평생의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을 평생 기다리고 그리워하겠다는 침묵의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1457년 10월 24일 영월 관풍원에서 단종이 사약을 받았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세조실록 3년 10월 24일 조에는 노산군이 사사되었다는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또 다른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면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송현수의 집에 그 비보가 전해진 것은 초겨울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송씨가승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아의 하급 관리가 몰래 찾아와 노산군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군부인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다.
깨어나신 후에는 사흘 밤낮을 통곡하시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 18살의 정순왕후에게 세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생이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영원한 이별을 맞이한 것입니다. 단종의사는 당시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군부인께서는 소복을 벗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영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리셨다. 친정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전하께서 저승에서라도 신첩을 보고 계실 것이다. 신첩이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더욱 비통한 것은 단종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조가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것을 엄히 금했기에 시신은 영월의 동강 모래밭에 버려졌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밤을 틈타 시신을 수습하여 산속에 몰래 묻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남편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고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송현수는 딸의 처지를 걱정했습니다. 노산군의 부인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딸에게 재가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송씨 가승에는 송공이 딸에게 내가 아직 어리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군부인께서 단호히 거절하시며 신첩은 이미 한 사람의 아내였고 그분은 신첩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설사 100년을 더 산다 해도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58년 봄 정순왕후는 결심을 했습니다. 속세를 떠나 비구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청구야담은 군부인께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법명을 정업이라 하셨다. 하지만 절에 들어가지는 않고 숭인동의 작은 초가집에 거처를 정하셨다고 전합니다. 숭인동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로 당시에는 한양 도성 밖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초가집은 지극히 소박했습니다. 한경지략에는 군부인의 거처는 단칸 초가로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이 전부였다. 집 뒤편으로는 작은 봉우리가 있었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봉우리가 바로 훗날 동망봉으로 불리게 되는 곳입니다. 정순왕후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의사는 그녀의 일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부인께서는 매일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몸을 씻고 소복을 입으셨다. 그리고 집 뒤편 봉우리에 올라 동쪽을 향해 절을 100번 올리셨다. 이것이 6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다. 그 봉우리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멀리 영월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영월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정순왕후에게 그 방향은 남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군부인께서 봉우리에 올라 전하, 오늘도 신첩은 전하를 그리워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사람들이 그 봉우리를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 즉 동망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생계를 위해 정순왕후는 풀을 이용한 염색일을 시작했습니다. 궁중잡기에는 군부인께서 산과 들에서 쪽풀, 황병나무, 치자 등을 채집하여 옷감을 물들이는 일을 하셨다. 궁궐에서 배운 염색 기법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쪽풀로는 남색을, 황병나무로는 노란색을, 치자로는 붉은색을 내는 천연 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평생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단종의사는 군부인께서 입으신 옷은 언제나 무명으로 지은 소복이었다.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변함이 없었다. 전하께서 유배지에서 고생하셨는데 신첩이 어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식생활도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군부인께서는 평생 고기를 드시지 않았고 생선도 입에 대지 않으셨다. 주로 나물과 된장 그리고 소량의 곡식으로 끼니를 때우셨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예외가 없었다. 이는 단종이 유배지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고행이었습니다.
숭인동 초가집에는 가끔 옛 궁녀들이나 단종을 기억하는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청구야담은 이런 일화를 전합니다. 한 번은 단종을 모셨던 늙은 내관이 몰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상감마마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군부인을 생각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군부인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하룻밤을 통곡하셨다고 한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실록 14년 9월 8일 조에는 임금이 수강궁에서 승하하시니 나이 52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송씨가승은 사람들이 세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군부인께서는 과보가 있었구나 라고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다고 전합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급서했고 1469년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정순왕후는 20대를 넘어 30대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향해 절을 올리고 낮에는 염색일을 하고 밤에는 단종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476년 정순왕후는 37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경지략은 군부인의 머리는 모두 세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팠으며 허리는 구부정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봉우리에 오르는 발걸음만은 젊은이처럼 빨랐다고 전합니다. 동망봉에 오르는 것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숭인동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순왕후를 알고 있었고 존경했습니다. 청구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군부인께 음식을 갖다 드리려 하면 군부인께서는 전하께서 고생하실 때 나도 함께 고생해야 한다며 극구 사양하셨다. 대신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의 학식이 매우 높았다고 한다. 1494년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55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망봉에 오르는 일만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종에사는 군부인께서 나이가 들어 걷기가 힘드시자 마을 사람들이 봉우리 입구까지 지팡이를 갖다 두었다. 군부인께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매일 봉우리에 오르셨다고 기록합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고 수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소식을 들으며 단종 때의 비극을 떠올렸습니다. 열려실 기술은 군부인께서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하지만 우리 전하께서는 이분들과는 다르셨다. 전하께서는 어질고 인자하신 분이셨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합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미 67세의 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동망봉에 올랐습니다. 한경지략은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저 나이에 어떻게 매일 산에 오르시는가라고 하자 군부인께서 전하를 향한 마음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1515년 정순왕후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몸을 가누기도 힘든 나이였지만 동망봉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에사는 군부인께서 거동이 불편하시자 마을의 젊은이들이 번갈아가며 부축해드렸다. 군부인께서는 봉우리에 오르시면 한참 동안 동쪽을 바라보시다가 전하, 신첩이 곧 가겠나이다라고 중얼거리셨다고 기록합니다. 1520년 정순왕후는 81살이 되었습니다. 단종과 헤어진 지 6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송씨가승에는 군부인께서 병환이 깊어지시자 친정 조카들이 찾아와 간호했다. 하지만 군부인께서는 이제 전하를 만나러 갈 때가 되었다고 하시며 오히려 평온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21년 4월 정순왕후는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동망봉에 오르기를 청했습니다. 청구야담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친족들이 부축하여 군부인을 봉우리까지 모시고 갔다. 군부인께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한번 올리시고 말씀하시길 전하 64년을 기다렸나이다. 이제 신첩이 전하께로 가겠나이다라고 하셨다. 1521년 4월 8일 정순왕후는 숭인동 초가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중종실록 16년 4월 8일 조에는 노산군의 부인 송씨가 조라였다는 한 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64년의 고독과 그리움, 그리고 한 여인의 불굴의 절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종에사는 그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부인께서 운명하실 때 손에는 단종께서 주신 주머니를 꼭 쥐고 계셨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는데 마치 오랜만에 사랑하는 이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며 장례를 도왔습니다. 한경지략은 숭인동 마을 사람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군부인의 영구를 배웅했다. 그들은 우리 마을에 성인이 사셨다며 통곡했다고 전합니다. 정순왕후의 시신은 남양주 진전면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무덤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생전에도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동방봉에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봉우리를 볼 때마다 64년 동안 매일 그곳에 올랐던 한 여인을 기억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한 여인이 지킬 수 있는 절개의 극치였습니다. 18살의 과부가 되어 82까지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재가의 유혹도 세월의 무게도 가난의 고통도 그녀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단종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1521년 4월 8일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정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종실록 16년 4월 8일 조에는 노산군의 부인 송씨가 조라였다는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어떠한 예우나 조문도 없었습니다. 중종은 정순왕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장례는 일반 양반가의 장례처럼 치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씨 가문의 후손들은 조심스럽게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송씨 가승에는 당시 조정에서는 노산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꺼리는 분위기였기에 가문에서도 장례를 조용히 치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숭인동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군부인의 영구를 배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시신은 경기도 남양주 진전면 부평리 산기슭에 안장되었습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이곳은 송씨 가문이 선산과 가까운 곳으로 양지 바른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종이 묻힌 영월에서 무려 200리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생전에 영도교에서 생이별을 했던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월에서 단종의 무덤은 더욱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이 사약을 받은 후 시신은 동강 모래밭에 버려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조가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것을 엄히 금했기에 시신은 사흘 동안 강가에 방치되어 있었다. 영월 호장 엄흥도가 참아보다 못해 밤을 틈타 시신을 수습하여 동울지산 기슭에 몰래 묻었다. 엄흥도는 이 일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단종에사는 엄흥도가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관아에서 그를 잡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주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단종의 무덤은 표식도 없는 무덤으로 오직 엄흥도와 그 후손들만이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506년 중종이 즉위한 후 조금씩 단종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곳곳에는 신하들이 노산군의 복위를 건의하는 기록이 나타나지만 중종은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그 일은 선왕 세조의 일이니 함부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선조는 덕흥대원군의 아들로 세조의 반계 후손이었습니다. 선조 연간에도 단종 복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1592 4월 조에는 대사관 김응남이 노산군의 복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윤허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렵 영월의 단종 무덤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뭉도의 후손들만이 대대로 그 위치를 기억하며 몰래 벌초를 해주었습니다. 영월지에는 엄씨 집안에서는 대대로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 동울지산의 무명묘를 돌보았으나 그것이 노산군의 능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의 정순왕후 묘 역시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송씨 후손들이 간간히 성묘를 했지만 이곳이 왕비의 묘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송씨 가승은 집안 어른들께서 이것은 우리 선조의 묘이지만 함부로 밝히지 말라고 유훈을 내리셨다. 세상이 두렵고 위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합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 연간에는 임진왜란의 혼란으로 단종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인조는 자신의 정통성 문제로 민감했기에 단종 복위 같은 논의를 꺼렸습니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했습니다. 현종대에 이르러 예속 논쟁이 벌어지면서 왕실의 의례와 정통성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종실록 곳곳에는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두고 격렬히 다투는 기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단종의 복위 문제는 여전히 금기시되었습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특히 그는 세조의 찬탈과 단종의 비극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종실록 초기에는 아직 단종 관련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숙종은 즉위 초부터 이 문제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1681년 숙종 7년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영월 부사로 부임한 박일원이 어뭉도 후손의 안내로 동울지산의 무덤을 찾아냈습니다. 영월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일원 부사가 엄씨 후손을 만나 이 고을에 노산군의 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인가라고 물으니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말하지 않다가 부사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여 산으로 안내했다. 무덤 앞에 선 박일원은 통곡했습니다. 단종에사는 박 부사가 무덤 앞에 엎드려 상감마마 신이 이제야 이곳을 찾았습니다. 신이 비록 늦었사오나 전하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합니다. 박일원은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박일원의 보고를 받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숙종실록 7년 8월 조에는 영월 부사 박일원이 노산군의 묘를 찾았다고 보고하니 임금이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복위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남인 세력 중에는 단종 복위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 문제는 또다시 미루어졌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집권했고 숙종은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698년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숙종실록 24년 6월 조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타납니다.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이르시길 노산군은 일찍이 왕위에 있었으나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미 240여 년이 지났으니 마땅히 복위시켜야 한다고 하셨다. 대신들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영의정 유상우는 선조, 세조의 일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숙종실록은 숙종의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인이 생각하건대 노산군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불행을 당했으니 이는 역사의 비극이다. 비록 선조의 일이라도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1698년 6월 24일 숙종은 정식으로 단종 복위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숙종실록 24년 6월 24일 조에는 교서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노산군 홍의를 단종대왕으로 추존하고 묘호를 단종이라 하며 능호를 장능이라 한다. 그 부인 송씨를 정순왕후로 추존하고 능호를 사릉이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감격했습니다. 특히 영월에서는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장릉에 나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영월지는 복위 소식을 들은 영월 백성들이 장릉 앞에 모여 통곡하며 상감마마 이제야 원통함이 풀리셨나이다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어뭉도의 후손들은 특별히 포상을 받았습니다. 숙종실록 24년 7월 조에는 어뭉도의 충절을 기려 후손에게 관직을 내리고 정렬을 세우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40년 동안 목숨을 걸고 단종의 무덤을 지킨 엄씨 가문의 충절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숙종은 장릉을 왕릉의 격식에 맞게 다시 조성하도록 명했습니다. 장릉지에 따르면 공사를 시작하여 성물을 세우고 정자각을 건립했으며 홍살문을 세워 왕릉의 채모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동울지산의 무명묘는 이제 조선의 정식 왕릉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에 대한 복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남양주의 묘 역시 왕후릉의 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각각의 능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숙종 24년 8월 조에는 예조판서가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하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이미 두 분이 따로 묻힌 지 오래되었고 장릉은 영월에 사릉은 남양주에 있어 거리가 너무 멀다. 무덤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각각 그대로 두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단종과 정순왕후는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장릉은 영월에, 사릉은 남양주에 각각 독립된 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를 두고 두 분께서 생전에 영도교에서 생이별하신 것도 애통한데 죽어서도 200리나 떨어져 계시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탄식했습니다. 특히 정순왕후의 능호 사릉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 능호는 임금의 시호나 업적을 기려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릉에 사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는 뜻입니다. 숙종실록 24년 6월 조에는 정순왕후의 능호를 논의하니 임금이 직접 사릉이라 하라. 평생 단종을 그리워한 그 정성을 후세에 전하고자 함이다라고 명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릉이라는 이름은 정순왕후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명칭이었습니다. 18세에 과부가 되어 82세까지 64년 동안 오직 단종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녀의 살. 매일 동망봉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던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사라는 한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1698년 9월 장릉과 사릉의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숙종은 친히 제문을 지어 두 능에 보냈습니다. 숙종실록 24년 9월 조에 실린 제문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아, 슬프도다. 단종대왕께서는 어린 나이에 큰 변란을 만나셨고 정순왕후께서는 평생을 홀로 지내시며 절개를 지키셨도다. 과인이 비록 늦었으나 두 분의 원통함을 풀어드리니 저승에서라도 함께 만나시기를 바라노라. 사릉의 조성 과정에서 송씨 후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송씨 가승은 선조 정순왕후께서 복위 되시니 집안의 영광이요 조선 역사의 경사였다. 후손들이 모두 사릉으로 가서 성묘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복위 이후 사육신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에게 관직이 추중되었고 그들의 자손들도 벼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종실록 24년 7월 조에는 사육신을 복권하고 시호를 내리며 숭의전을 세워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복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명예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충절과 절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단종의 복위로 조선의 역사가 비로소 바로 섰다. 비록 240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날 장릉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고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북 부평리에 있습니다. 두 능은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부록인 능원지에는 장릉과 사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합장되지 못한 부부능이다. 이는 두 분의 비극적인 생애를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릉을 찾는 사람들은 영월의 깊은 산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단종을 만납니다. 봄이면 능 주변에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며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이면 흰 눈이 능을 덮습니다. 240년 동안 무명묘로 방치되었던 무덤은 이제 조선 왕릉의 격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고독함만은 여전히 느껴집니다. 사릉을 찾는 사람들은 남양주의 아담한 언덕에서 정순왕후를 만납니다. 능 앞에는 사릉이라는 비석이 서 있고 그 글자를 볼 때마다 64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한 한 여인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능의 동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 영월이 있는 방향입니다. 마치 정순왕후가 동망봉에서 동쪽을 바라보던 그 자세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영도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고 죽어서는 각자의 능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절개는 5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숙종실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단종과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누구나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권력은 덧없지만 사랑과 충절은 영원하다. 오늘날 우리가 장릉과 사릉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히 옛 무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500년 전 한 쌍의 불행한 부부가 보여준 사랑과 절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절개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단종과 정순왕후. 이들의 이름은 이제 역사책에 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능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도교에서의 이별, 동망봉에서의 그리움, 그리고 사릉이라는 이름에 담긴 평생의 애절함.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